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미국 정치학자 안병진입니다. 저는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로 정치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제, 미국의 가치와 정치 질서 변화가 주요 전공 분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미국 패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동맹이자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변화는 우리의 미래와도 연관된 아주 실존적인 이슈입니다. 오늘날 대전환과 혼돈의 시대에 미국의 패권이 어떠한 특성으로 변화하는지 그것을 오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는 흔들리는 제국, 미국 패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구종말 시계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데 이는 세계 원자 과학자 협회가 지구가 닥친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시계입니다. 이들은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지금의 시대가 자정 100초 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인류의 어떤 3차 대전 직전에 그런 무시무시한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 실감내게 우리 주변에 다가온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사실 핵전쟁의 위험이라는 건 물론이고요. 팬데믹,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죠. 그리고 기후위기는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을 둘러싼 미중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대위기는 역사적으로 이 모든 위기가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전례 없습니다. 과거 근대 초기에 미국을 방문했던 프랑스의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이 요즘 들어서 자꾸 기억이 납니다. 과거가 미래를 향한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인간의 정신은 어둠 속에서 방황한다. 이게 그 당시 근대 초기에 토크빌의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이 말이 기억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이 딱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기존 과거 지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어떤 새로운 뉴노멀의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세상을 지탱해온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모든 분야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미국과 세계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리고 과거 역사 속에 혼돈의 시기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 시기와 어떤 양상이 비슷하고 또 어떤 양상이 다른 건가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는 앞으로 향후 최소한 10년 어두운 미래, 흔히 우리가 디스토피아라고 하죠. 어두운 미래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틈새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현실을 명료하게 보려면 우리가 도구가 필요합니다. 왜 제가 이제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안경은 세상을 더 명료하게 보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주전자에 한번 비유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물 끓이려고 주전자 물을 끓일 때가 있죠. 근데 뚜껑이 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달그닥달그닥 거리죠. 이거는 이제 내부의 에너지가 증가해서 주전자가 매우 불안전한 상태가 돼서 이 내부의 에너지를 낮추려고 강한 힘으로 뚜껑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고 나면 다시 뚜껑이 내려가고 안정화가 됩니다. 저는 아침에 물을 끓일 때마다 인생도 이거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인생도 무질서에서 질서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런 변화하는 사이클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저의 통찰은 아니고요, 오래전에 마키아벨리라는 걸출한 전략가의 통찰력입니다.
저는 이거를 오늘날 변화하는 미국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곤 합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패권 국가의 변화도 우리 인생의 어떤 변화처럼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정기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 안정기라는 게 견고하게 뒷받침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마치 학교에서 견고하게 이 제도가 뒷받침하듯이 미국이라는 변화하는 질서도 제도가 견고하게 뒷받침하고, 그리고 이 제도를 근저에 있는 규범, 가치 이런 것도 상당히 비교적, 항상 똑같을 수는 없는데요, 비교적 일관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안정된 시기니까 당연히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낙관이 존재하죠. 자, 혼돈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삐그덕거리고, 그리고 가치가 일관되게 규범이 작동하기보다는 도대체 어떤 보편적 가치라는 게 없어지고, 그리고 블랙스완이라고 흔히 하죠. 전례 없는 사건, 과거에 한 번도 보여지지 않았던 흑조가, 백조에 보통 이제 연못에서 백조만 보이는데 흑조가 나타나고,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미래에 내 위치가 있겠어? 미래가 더 불안하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비관주의가 지배합니다. 바로 이렇게 질서에서 무질서로, 무질서에서 질서로의 사이클, 이걸로 이 오랜 미국의 변화하는 질서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명료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냉전이 끝나고 이 모든 역사를 세세하게 관찰하면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훈을 어떻게 얻어요? 그 특징을, 이 핵심적인 안경을 가지고 보면 명료하게 보이는 거죠. 오늘날 미국의 질서가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근데 그 흔들리는 이유의 핵심을 저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이코노미스트 6월호, 오래전 6월호에서 오늘날 세계를 신세계 무질서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저랑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거죠. 신세계 무질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혼돈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무질서로의 이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과 앞으로의 미국의 변화를 알려면 과거 지금과 비슷했던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시기가 지금과 가장 유사할까요? 저는요, 마치 1차 대전이 발발해서 2차 대전이 끝나던 그 혼돈의 시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시기,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책에서만 읽는 그 시기, 그 혼돈의 시기가 다시 부활하는 느낌입니다. 언제죠? 1914년에서 2차 대전이 끝나가는 1945년, 그 기억하기 싫은 혼돈의 시기 말입니다. 어떤 분은 에이,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데 좀 너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긴 했지, 하지만 이건 너무 과장된 위기의식 아니야? 좀 이건 너무 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과거에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의 입장에 한번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그 시기의 사람들도 어떤 사건 직전까지는 그냥 평화로운 시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1차 대전을 불러온 그 세계의 사건 기억하시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사라예보의 총성이 울리기 직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1차 대전이, 그 끔찍한 1차 대전이 발발하고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예보의 총성, 어떤 한 세르비아의 민족주의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실질적 황태자, 이
부부를 암살했죠. 그것을 우리는 사라예보의 총성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 총성 직전까지는 어떤 시기였죠? 100년의 평화 시대였어요. 영국의 패권이 영원히 계속할 줄 알았던 너무나도 평화로운 100년이었습니다. 최소한 영국 입장에서 말입니다. 이 시기는 영국이 나폴레옹에게 승리한 1815년 후에서 1914년 전까지 근 100년의 오랜 기간을 가리킵니다. 자, 이 시기가 지금 수십 년간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와 비슷합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의 기축 통화를 떠받치죠. 영국의 파운드처럼 달러가, 그리고 영국의 군사력처럼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이, 그리고 영국의 해양력처럼 미국의 항공모함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누빕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어떤 낙관이 존재했어요. 시장이란 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자기 조절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다소 그 당시는 몰랐지만 과도한 낙관이 존재했죠. 그리고 그 당시 노동자들은 올리버 트위스트 소설 기억나시잖아요. 어렸을 때 읽으셨죠? 찰스 디킨스 소설에 나오듯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결국 이 질서는 그 안에 균열을 내재할 수밖에 없죠. 무질서로 변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그 해밍웨이 소설에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쩌다 그렇게 망했어? 어쩌다 그렇게 됐어?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천천히, 그러다가 갑자기 귀절이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롭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모든 게 바뀌죠. 사라예보의 총성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당한 우연이 겹쳤습니다. 실수로 운전사에게 길을 장군이 잘못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참 역사라는 게 참 그런 우연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암살범이 배가 고팠어요. 뭐 식사를 건너뛰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주 가던 카페에 빵을 먹으러 간 거예요. 식사를 건너뛰지 않았다면. 이거 말고도 우연의 그 사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역사를 지나치게 우연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우연이라는 것과 결합된 필연, 구조적으로 이 불씨가 댕겼을 때 유증기가 가득 찬 곳과 유증기가 가득 차지 않은 곳은 다르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미 기존 질서 붕괴의 조건은 차고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손, 자기조절적 시장이라는 게 환상이죠. 시장은 누가 규제하지 않으면 투기 자본이 휩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경쟁이 격렬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각자 도생의 시대, 보호주의가 발생하고 수많은 갈등들이 발생합니다. 이 갈등들에 대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나라가 저마다의 길을 당시 선택했죠. 어떤 나라는 무시무시한 파시즘의 길로, 무솔리니, 히틀러 기억나시죠? 어떤 나라는 사적 소유를 사회화하는 레닌의 사회주의 길로, 그리고 어떤 나라는 파시즘도 사회주의도 답이 아닌 것 같아서 국가의 역할은 강화하되 시장의 활력을 여전히 살리는 방향, 우리가 기억하는 뉴딜로.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길 중 어느 길이 승리했죠? 우리가 아는 뉴딜의 길, 미국의 길이 결국 승리합니다. 루즈벨트가 무솔리니에게, 히틀러에게, 레닌에게 승리한 셈이죠. 이 양차 대전 후에 미국의 패권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말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나라예요. 만약 여러분이 신을 믿으신다면 어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미국이었다면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대서양 태평양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죠. 그리고 얼마든지 대서양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목을 다 갖고 있죠. 그리고 한 국가 내에 풍부한 자원이 넘쳐 흐릅니다.
한 국가라기보다는 세계 국가라고 전 표현합니다. 그래야 미국이란 나라의 그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영국은 인도까지 식민지까지 거리가 멀죠. 근데 미국은 바로 옆에 남미라는 배후지가 있어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훨씬 강한 이점을 가지고 활동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온갖 유리한 조건은 다 갖고 있습니다. 패권 국가로 부상하기가 딱 좋은 그런 조건을 갖고 있죠. 혹시요 그 시청자님들께서 이 무술 영화의 이 스타 이연걸 배우가 주연하는 영웅이란 영화 혹시 보셨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무협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꼭 보십시오. 오래전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요 단순한 무협 영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미국의 패권, 중국의 패권, 과거 영국의 패권, 네덜란드의 패권 국가의 그들 입장에서의 논리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영화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미국의 패권에도 적용될 수 있는 영화입니다. 한마디로 강대국의 패권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그거는 그 강대국에게도 이점이지만 전 세계 질서도 덕분에 안정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 영화 줄거리 기억나시나요? 그 영화에서 패권을 가진 진나라, 그 진나라에게 온 가족을 잃어버린 그 분노에 찬 청년 아닙니까? 이연걸이 처음에는 그 자신의 가족들을 살해한 그 제국주의에 대해서 그 제국주의의 우두머리 암살을 하려고 하는 거죠. 테러리스트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화에 반전이 있죠. 비록 자기 가족은 잃었지만 만약 이 암살로 인해서 그 패권의 황제가 사라지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되죠? 혼돈으로 가죠. 그러면 더 많은 가족들이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극의 운명을 맞이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영화에서 이연걸은 암살을 포기합니다. 아주 정치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저희 미국 정치학에선 한때 유행했던 이론이 패권 안정론입니다. 영웅은 바로 이 패권 안정론의 영화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말입니다. 냉전은 오랜 평화를, 모든 곳은 아니었지만 우리 한반도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최소한 많은 어떤 질서를 가져온, 그리고 그 질서를 관리자에겐 축복이었습니다. 관리하는 나라 어디? 미국에게. 아이러니하게도 불안정했던 혼돈의 시대를 냉전이라는 무시무시하게 들리는 이 관리 체제는 잘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이걸 흔히 잊어버립니다. 냉전을 미소 간의 경쟁으로 기억하시죠? 맞죠? 그런데요, 냉전이 효과적 관리 체제라고 하는 건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입장에서 단지 소련을 갈등을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자체 동맹국들을 관리하는데 이거보다 더 효율적 기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한 국가 내에서 모든 게 충족돼요. 굳이 뭐 다른 나라의 지리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 고립주의 경향이 DNA 속에 뿌리 내린 나라입니다. 해외 원조 좋아하겠습니까? 해외 투자 좋아하겠습니다. 해외 원조하면 그럼 내 세금이 나가는 건데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죠. 근데 말입니다, 우리에게선 절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비극, 우리 한반도를 비극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한국전쟁, 이게 발생했을 때요, 당시 에치슨이 한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야, 이걸 흥미롭다고 말하기 너무 슬프죠. 한국이 우리 미국을 구했다. 한국전쟁이 전쟁의 역설적 효과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냉전의 정당성은 분명히 뿌리내립니다. 아니, 미국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더 필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이 패권 안정 질서의 두 번째 특징은요, 비록 냉전은 갈등과 긴장이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뭐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계속 성장해 나갔고요, 자본주의 심장이 역동적으로 뛰었고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좀 더 포용적인 자본과 노동의 타협이 있었습니다. 레닌과 루즈벨트의 경쟁에서 레닌이 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 후계자 스탈린이 질 수밖에 없었던 건요, 바로 이 점입니다. 등이 따뜻해야, 잘 먹고 잘 살아야 그 체제가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은 과거 올리버 트위스트의 시대 어땠다 그랬죠? 참혹했던 그 약자들에 대한 착취의 시대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레닌에게 뺏기죠. 미국도 당시 사회주의의 열풍이 굉장했습니다. 따라서 노조를 체제 내화해야죠. 노조와 자본이 타협하는 뉴딜, 그리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풍요의 시대, 희망의 시대, 나도 노력하면 될 것 같은 시대를 열어가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오래전에 유학을 가서 대형 슈퍼마켓에 갔을 때 그 압도적인 그 넓음과, 감자칩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웬 감자칩의 브랜드가 이렇게 많은지 뭘 선택해야 될지 제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집에 사가지고 왔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소비에트의 지도자들도 미국 슈퍼마켓에 오면서 어떤 무의식이 드냐면, 그래, 우리 체제가 잘못됐어, 미국의 체제를 뭔가 흉내내야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포드 자동차를 몰면서 중산층이 된 것 같은 생각. 자, 그리고 미국만 잘 살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미국의 그 엄청난 법인 자본주의가 어디든 진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내 상품을 사는 사람이 많아야, 소비자가 많아야 내 기업도 번성하겠죠. 그래서 유럽에서 일단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전쟁 이후에 전 지구적 뉴딜이라고 하는 마샬 플랜으로 자금을 투여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미국의 법인 자본주의, 그러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다국적 기업들이 다시 자본주의의 심장을 쿵쾅쿵쾅 역동적으로 뛰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한 이 패권은 말입니다, 단지 경제적으로만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스스로 이 체제에 같이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뭐죠? 문화입니다. 문화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일부 어떤 반미 투쟁하던 사람들 중에도 자기도 모르게 나이키 신발 신고,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 즐겨보고, 이런 시대였죠. 이 패권 안정 질서의 세 번째 특징은, 그래도 그 당시는 초당적인 제도가 어느 정도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당쟁은 국내에서만 하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멈추자라는 게 비교적 작동했다는 겁니다. 당시 공화당, 민주당 내 온고파들이 서로 타협도 하면서 초당적인 합의가 있었던 시대죠. 중도적 지대도 상당히 폭이 넓어서 그러니까 자기의 집토끼와 넓은 폭의 중도를 다 연합하면 어떻게 되죠? 선거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고, 압도적인 다수당이 된다는 얘기는 뭐죠? 아젠다를, 대담한 아젠다를 할 수 있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런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이 우리가 오늘날 아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전 세계의 보편적 질서로 안정화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기구들 말입니다. 다자주의 기구로 막 자본이 막 움직이는 것들을 규제하죠. 고삐를 채우죠. 자본의 불안정성을 안정화시키죠. 지금 우리가 아는 IMF가 그렇죠. 뭐 금융위기 생기면 어디가 들어가요? IMF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일정한 조건으로 자본주의의 방식을 더 다르게 규제하죠. 가트, 뭐 여러분 가트는 잊어버리셨죠. 지금은 WTO로 바뀐 세계무역기구. 이것이 심지어 권위주의 혹은 미국 자본주의와 다른 모델을 추구하는 러시아와 중국도 제발 WTO 가입하게 해줘. 우리도 WTO 체제에 들어갈게. 처음엔 안 돼. 너네 인권 그따위로. 그러다가 그래, 들어와서 우리 같이 한번 번영해보자. 바뀌죠. 자, 다섯 번째, 이 패권 안정 질서.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뭐냐면 just in time이라고 그 경영학에서 얘기하죠. 이거 어려운 말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필요한 상품을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뭐 먼 나라에 중국에, 인도에, 한국에 싼 임금으로 했었죠. 안정된 세계 공급망이 있었죠. 제 친구 중에는 막 자동차 하나 사려고 몇 개월을 6개월 이상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시대가 아니었죠, 그 당시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어땠어요? 윈윈. 어떤 사람은 이래서 차이 메리카라고도 표현합니다. 차이나 아메리카 합쳐서
서로 상호 의존하는 시대. 건설적으로 협력하다 보면 중국도 정치적 자유가 언젠가 되겠지 뭐. 그렇게 확신했죠. 혹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고 싶었죠. 자, 지금까지의 모든 그 시대의 특징은 결국은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평택에 가면, 그리고 하와이에 가면 뭐가 보이죠? 미국 기지. 오키나와에 가면 뭐가 보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죠. 미국 기지. 지구 경찰로서 미국이 뒷받침을 해야 세계 WTO도 작동할 수가 있죠. 해양에서 유라시아 양쪽 극을 연결하고 지구에서 우주까지 연결하는 이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지배했기 때문에 배가 이 한국의 부산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인도 태평양을 향해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미국 군사력은요, 다른 주요 강대국의 모든 군사비를 합친 것보다 많죠. 근데요,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모든 성공에는 다 부작용이 있고요, 대가가 따릅니다. 저는 이거를 분노의 부메랑이라고 부릅니다. 즉, 미국의 패권에, 미국 입장에서 패권은 좋은 거죠. 근데 미국이 아닌 나라들은, 미국과 반대되는 개념과 방식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이것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죠. 분노하죠. 분노하다 보면은 그에 대한 반작용이 있죠. 그리고 패권에 취한 나라는 오만도 한복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토를 다 확대해요. 처음에는 나토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확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니 뭐 이제 냉전 다 끝났는데 뭐, 그러다가 미국의 중동의 패권에 이라크가 반발하고 이란이 반발하고, 그리고 나토의 확장에 러시아가 반발하죠. 이 패권을 유지하는 비용도 부메랑으로 계속 다가오죠. 미국에게 식민지가 있습니까? 영국에게 인도가 있지만 미국에겐 인도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달러가 불안정해지면 우리 모두가, 달러가 기침하면 우린 독감에 걸립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본주의가 번영할 때 일본은 가만히 있습니까? 중국은 가만히 있나요?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나요? 경쟁이 격화되면 자연스럽게 이윤율이 떨어지죠. 경쟁이 격화되니까. 혼자 잘 살던 시대에서. 그러면 이 과잉된 자본이 어디 갈 데가 없죠. 이윤율도 떨어지고 계속 금융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카지노 자본주의가 생깁니다. 돈이 돈을 먹는 금융자본주의라고 하죠. 2008년 경제 위기가 그런 겁니다. 이윤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거품을 키워서 부동산 거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그만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전 세계적인 퍼퓰리즘 현상, 소위 루저가 된 사람들, 잘 나가는, 세계화로 잘 나가는 사람과 잘 못 나가는 사람의 간극이 커지니까 유증기가 전 세계에 퍼집니다. 불씨만 당기면 전 세계가 불길이 일어나죠. 퍼퓰리즘의 불길. 결국 이 불길은 트럼프라는 이 새로운 현상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중국은 이 기회에 미국을 패권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공세적 외교, 관세 및 보조금 산업 정책을 활용해서 공격적 패권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요, 이 미국의 성장의 시대, 전 세계 성장의 시대는 동시에 자연을 착취했던 시기입니다. 즉 천천히 기후위기가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체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과거 사라예보의 총성이 그 우연을 만들어냈다면, 오늘날 시기의 시작은 저는 2016년 트럼프의 당선을 기점으로 봅니다. 사라예보의 총성이 암살범이 배고파가지고 우연히 빵집에 들른 거라면, 우연히 오바마가 기자들이 모인 한 행사장에서 그 앞에 앉은 트럼프 당시 부동산 업자를 막 조롱했어요. 그냥 유머로 한 건데 오바마는. 그러면서 안 그래도 대선에 대선병이 걸린 트럼프가 대선 결심을 조금은 앞당기죠. 근데요, 이 우연은 필연과 결합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필연, 즉 곱빗 불린 자본주의, 오늘날 신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곱빗 불린 자본의 운동이 막 거품을 피우고 카지노 자본주의를 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시대를 만들어오죠. 2008년 경제 위기 기억나시나요? 그 전까지 뉴욕타임즈나 이런 언론들은요, 이 대마불사, 이 바둑 용어죠, 큰
큰 규모의 기업은 망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대마불사의 신화를 가진 한국을 막 비판적인 칼럼 쓰고 그랬습니다. 제가 생생히 기억나요. 근데요, 본인들이 그걸 한 거예요. 본인들이 큰 은행들을 어떻게 했죠? 구제금융하고 대마불사의 신화가 미국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반면에 일반 평범한 사람들,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집을 차압당해서 그 부동산 거품에 이 편승했다가 그 얼마 안 되는 그 집마저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왜 경영에 실패한 기업가들은 흥청망청 보너스 파티를 하는데 왜 나는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지? 기득권들은 왜 위기 이후에도 더 잘 나가지? 그리고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는 왜 루저가 돼야만 되지? 그리고 왜 내가 지금까지 백인으로서 안정되게 믿었던 가치는 다 흔들리고 그것이 옛날 퇴행적 가치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지? 왜 CNN은 자꾸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내가 전통적 가족의 가치를 지키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백인 남성으로의 나의 정체성은 왜 이상한 취급을 받아야만 하지? 이런 것들. 그리고 왜 이렇게 내 주변에 히스패닉, 아프리칸 아메리칸, 또 에이지안 왜 이렇게 이민자들이 많지? 그리고 이민자들을 통해서 이질적인 문화가 왜 마구 수입되지? 아, 이거는 다 뉴욕과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들, 이 소위 말한 딥 스테이트, 기득권들이 그 의회 깊숙이, 기업 깊숙이, 온 사방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야 우리는 이 하수구를 청소할 우리의 반란군의 영웅이 필요해. 저기 반란군의 영웅이 있네? 누구? 트럼프. 기득권과 싸우는 우리 반란군의 영웅 트럼프를 지지해야 되겠다. 트럼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 혼돈의 시대에 불을 담긴 하나의 유증기의 불씨를 딱 한 에이전트입니다. 배트맨 영화 보면 조커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광기는 중력과 같다. 그저 살짝 밀기만 하면 알아서 마구 움직이죠. 이미 유증기 속에 불씨를 담긴 트럼프 이후로 중력은 걷잡을 수 없이 밀어닥칩니다. 분노, 혐오, 인종주의, 반이민주의, 반여성주의, 이 분위기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처럼 마구 퍼집니다. 저는 2016년이 이 혼돈의 시대의 서막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혼돈의 시대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국 중심의 안정의 질서의 시기와 이제 대조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반대입니다. 자, 첫 번째, 신냉전이라고 하는 거, 이 신냉전이라고 하는 틀로서 세계가 다시 규정되기 시작합니다. 단 오해하시지 않으셔야 될 게 과거 냉전과 그대로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냉전은 사실상 끝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형태로 지금 신냉전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갑자기. 이미 과거 냉전 시절에도요, 러시아는 오늘날 푸틴의 시대를 서서히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엘친이라는 친미파조차도 점차 미국의 오만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했고, 푸틴은 이 분노를 이용하는 전체주의자가 됩니다. 중국도 한때 가느다란 길이었지만 자유주의적 개혁을 시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오지양이라고 하는 걸출한, 소비에트의 고르바초프가 있었다면 중국의 자오지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각했죠. 그리고 천안문 사태로 더 억압적인 체제로 변하죠. 그리고 2008년 미국의 경제 위기가 터지니까 중국이 판단합니다. 이거 별거 아니네? 미국의 시대는 이제 갔네?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오늘날 시진핑의 전체주의로 이어지는 예정된 미래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안락한 시대를 보내면서 베를린을 잊었죠. 지금 요즘 시대 젊은이들한테 베를린은 쿨한 도시예요. 그리고 우리는 쿠바를 잊어버렸습니다. 한때 3차 대전 직전의 쿠바 말입니다. 근데요, 냉전의 베를린이, 냉전의 쿠바가 지금 부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베를린은 어디죠? 대만입니다. 전 세계의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체제 대결은 대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3차 대전 직전, 핵전쟁 직전의 쿠바는 21세기 어디죠?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형태지만 핵심적인 부분, 즉 체제
경쟁이란 측면에서 냉전이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는 크죠. 지금의 중국은 과거의 소비에트와는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미국의 적이죠. 다만 말입니다. 핵심적 차이는 그 당시 냉전은 그때는 비교적 그래도 구분하기가 쉬웠습니다. 우리 편, 니네 편. 근데요, 지금은 산뜻한 이분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냉전과 기계적으로 냉전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아군끼리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복잡하게 이미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수상이 작년에 어디 갔죠? 시진핑이랑 그토록 전 세계 자유주의가 합쳐서 갈등하자 그랬는데 중국 시진핑 딱 만나서 야, 우리 협력해야 돼 이랬죠. 사정이 있는 거죠, 다. 그리고 자, 두 번째 특징. 과거 그래도 냉전 시절 미국의 제도는 때로는 초당적 타협이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극단적인 분열의 양국화 정치가 노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만 문명의 충돌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문명의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제 안정적인 질서 관리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양당인데 한쪽 정당의 지배적인 흐름이 선거의 규칙을 부정하잖아요. 이게 제3세계에서나 보는 현상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파견하죠. 근데 미국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무장 폭동까지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질서 시대의 규칙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과거 제가 안정화된 질서의 시대는 뭐라 그랬죠? 낙관의 시대, 성장의 시대, 아메리칸 드림의 시대라 그랬죠. 이제는 수축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수축 사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비관의 시대입니다. 사실 이게 경제학적으로 논쟁이 있는데 실질적인 미국의 성장률은 이미 2년 3년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70년대서부터 천천히 미국 퇴조의 징후는 있었습니다. 근데요, 오늘날은 장기 침체가 훨씬 더 분명하게 보이죠. 과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주 걸출한 석학이죠. 보수적 성향의 석학이십니다. 이분이 지표를 보다가 어느 날 눈을 비빈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밤늦게까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봤네. 선진국 OECD 국가들 중에서 한 국가가 다 다른 국가는 다 알코올 중독, 뭐 약물 남용 이런 게 떨어지고 있는데 선진국이니까 잘 사니까. 근데 한 나라가 이 중산층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게 상승하는 거예요. 어디? 자기 나라, 미국.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뭘 잘못 봤나? 안경을 닦고 다시 봤죠. 미국이에요. 그것도 흔히 저소득층으로 비유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층이 아니라 백인이. 오늘날 파퓰리즘의 토대인 거죠. 디턴 교수가 충격에 빠지는 건 한 사회의 중산층이 허리잖아요. 성장의 낙관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가 생기죠? 절망이, 분노가, 혐오가. 누군가 내 자신의 절망과 나의 루저의 위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어딘가 행사해야 되죠. 자, 네 번째 이 혼돈의 시대의 특징. 과거 WTO. 요즘에 사람들이 WTO 관심 있습니까? 요즘 WTO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말? 보호주의라는 말이 많죠. 그리고 이 단어 기억하실 필요 있습니다. 초대받은 클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WTO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초대받은 클럽의 시대다. 자, 초대받은 클럽이 뭐냐? 초대받은 건 일정 정도 조건이 부합되고 초대를 해줘야 갈 수 있는 거죠. 파티에. 왜냐?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 기존 다자주의 틀로 하다 보니까 WTO에 중국이 들어왔어요. 환영했어요. 두 팔 벌려 환영했어요. 근데 이거 뭐지? 중국이 점차 성장해 가면서 공세적 산업 정책의 수위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중국이 그 교묘하게 WTO의 틀을 피해갑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국가들, 어느 국가? 같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 그 국가들에게만 초대장을 날립니다. 이 두 세계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 이거를 일각에서는 그래도 디커플링은 불가능해. 애플 봐. 좀 중국에서 갑자기 다 철수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맞고요. 과거 냉전 시절과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히 디커플링이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인식하셔야 돼요. 뭐냐면 외과 수술식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디커플링 됩니다. 외과 수술식 디커플링의 시대입니다. 맞춤형 디커플링의 시대라는 겁니다. 외과 수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암의 세포만 떨어내는 거잖아요. 특히 요즘 로봇 수술 같은 게 지금 시대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제 안보라 그랬죠. 전략 품목에서는 디커플링, 단호한 디커플링. 그렇지 않은 항목은 그래 협력. 저 미국과 중국 사이 협력 못할 일이 뭐 있어? 근데 양자 컴퓨터는 안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신냉전으로만 구분하는 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신냉전을 하면서도 협력하는 그 모순적인 시대입니다. 기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기후는 전 지구가 달라들어도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무슨 딴살림을 차린들 기후가 미국에만 작용합니까? 아니죠. 협력을 해야죠. 그런데요, 이것도 협력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것도 체제 경쟁과 얽혀 있거든요. 누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 이게 패권으로 연결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게 정상회담이나 실무자 회담을 할 때 야, 기후는 협력해야지 말이야. 그럼 중국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너네는 한쪽으로 악수하면서 한쪽으로 뺨 때리고 있잖아. 경제 안보라며, 신냉전이라며. 그런 거죠. 이게 이 미국이 처한 오늘날 패권 국가인 미국의 모순이자 딜레마입니다. 지구도 안정화시켜야죠. 중국도 견제해야죠. 그러니까 이 딜레마 속에서 자꾸 이 세계는 비틀비틀 거립니다. 모순적인 시대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아까 제가 just in time. 그러니까 이 필요한 상품을 언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자, 지금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just in time의 시대에서 just in case의 시대. just in case가 한국말로 하면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 지금은 만에 하나를 기업과 정부와 여러분들, 우리 개인도 just in case란 영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마스크 중국에만 믿을 수 있습니까? just in case.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국의 많은 잉여된 공급을 비록 그게 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지 몰라요. 비용이 부과돼요. 코로나 시대에 병상 늘렸죠. 이거 완전히 축소했다. 갑자기 코로나 생기면 어떡할래요? 이런 잉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차원의 안전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유럽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천연가스 갑자기 끊어버린다 해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그러잖아요. 끔찍하게 안타깝게 깨닫는 거예요. 공급망의 교란이 곧 세계의 교란입니다. 공급망의 안보의 시대. 그런 시대에서는 잉여가 필요하고 just in case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합니다. friend shoring. friend라는 게 친구거든요. friend shoring이 필요하고 자, friend shoring도 못 믿죠. 왜요? 대만에서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 반도체 어떡할 거예요? 한국에게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반도체 어떡할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국에 이 다시 제조업을 불러들이고 반도체 공장을 세워야죠. 반도체 기획 설계만 하고 나머지는 니네가 생산해? 그랬다가 그 생산 라인이 막히면 어떡할래요? 그래서 어느 경제학자는 홈커밍의 시대, 집으로 복귀하는 시대, 리쇼어링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혼돈의 시대의 마지막 특징은 이건 우리 한반도에도 관련된 얘기입니다. 군사의 외주화입니다. 미국은 9.11 테러를 통해서 본토가 위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근데 지금은 그 위협의 핵심이 중국입니다.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국가 ICBM을 통해서 언제 3차 대전이 발생할지도 모른 중국. 그리고 미국의 몇 배로 비율로 투자를 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을 빠른 시간 내에 따라잡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비교한다면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위기감이 엄청나게 크죠. 이제 우주 독점하던 거 중국이 독점을 깼죠. 양자 암호는 중국이 일정 정도 더 앞서갑니다. 그러면 미국의 본토를 방어해야죠. 첨단 기술 경쟁에서 이겨야죠. 양자 암호 체제 경쟁에서 이겨야죠. 과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제한을 풀었죠. 사거리 제한을. 다 그런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미국에게 사활적이죠. 그래서 결국 오랜 질서의 안정기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끝나고
1914년에서 1945년 제가 말씀드린 안타깝게도 혼돈의 시대가 부활하는 겁니다. 오늘날 21세기 베를린인 대만, 21세기 쿠바인 우크라이나가 언제든 화약고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나라 어디?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북중러의 동맹이 긴밀해지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북중러의 동맹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죠.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그걸 요구할 수도 있고요. 북한이 오판할 수도 있고요. 그 일정한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될지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겠죠. 우리는 가장 그 낮은 단계의 이 어떤 자극적 행동에서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이제 미래학은 정부만의 것, 학회만의 것, NGO만의 것, 기업만의 것 아닙니다. 기업은 이미 미래학적 준비 많이 하죠. 이제 우리 개인도 주식 투자에서, 우리 가게 살림에서, 우리 미래 때 우리 자식의 교육에서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다 시나리오적 플래닝을 해야 돼요. 왜? 예측이 가능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앞으로의 미래, 미국이 변화하는 흔들리는 질서의 제국 미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혼돈의 이행기에 제가 미국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글쎄요, 저는 저 스스로 그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냥 큰 그림은 정도는 스케치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길은 앨런 머스크 테슬라 회장, 머스크와 같은 기업가들이 초격차를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 한때 IT를 극복했잖아요. 완전한 극복은 아니었지만 이윤율의 저하를 잠시 봉합했죠. 다시 이것을 이 떨어지는 미국의 패권을 다시 또 상승하는 그 기술주의적 극복의 길. 영화로 비유하면 이 아이언맨 같은 초격차의 기술로 극복하는 거죠. 또 하나는 결국은 트럼프류의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우리끼리 그냥 잘 살래. 우리 미국에 천연가스도 있고 뭐 쌀도 있고 다 있잖아. 뭐 그냥 왜 그 혼돈의 세계에 신경을 써. 우리 미국이라도 살아야지. 각자 도생의 시대. 미국의 문을 닫아 걷는 시대. 보호주의가 전면화되는 시대. 전 세계가 바로 혼돈에 빠지는 시대. 그럴 수 있어요. 한때 일부 전 세계 학자들의 일부가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국에도 그런 학자들이 많던데요.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시진핑류의 중국의 제국이 천하를 제패하는 시대. 완전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뭐 2030년이 지나고 2050년 이후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미국이란 나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드러나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시나리오죠. 만약 말입니다. 향후 10년 내에 미국이 대만 방어에 성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쳐봅시다. 중국은 태평양으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켜요. 그래서 미국의 안보 강화론자들은 지금 당장서부터 향후 10년 결정적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 강연에서요, 흔들리는 제국 미국 패권의 변화를 한번 같이, 너무나 긴 세월을 짧게 얘기하려는 게 좀 어렵네요. 이 변화와 혼돈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로의 틈새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남들보다 앞서 읽어내는 소위 잠수함의 토끼가 돼야 돼요. 소설 25시의 작가 게르규, 세계적 작가죠. 2차 대전 참전했던 작가입니다. 그때 산소 측정기 용도로 위험을 미리 감지하기 위해서 잠수함에 토끼를 태운 걸 작품에서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 변화에 민감한 이들을 잠수함의 토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시대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하고 틈새를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예측은 반드시 틀립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 반드시 명심할 사항이 이겁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 교수는 미래 전망 컨퍼런스에서 자신이, 세계적인 미래학자인데 자신의 예측이 반드시 틀린다는 겸손한 미래 예측으로 말을 시작하곤 합니다. 그때 제가 토론자로 참여했었는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변화와 혼돈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다, 겸손하게 부단히 변화를 공부하고 적응해 나가는 탄력성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안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